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재무제표 보다가 머리 아프셨죠? 오늘은 직장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주식 필수 용어 신기를 완전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경제 뉴스도 이해되고 투자 판단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쉽게 말해서 기업의 건강검진 결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혈액검사, 엑스레이 찍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서류들을 보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현금은 충분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검진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 이건 회사의 월급 명세서라고 보면 쉬워요. 우리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 상여금 있고 세금, 보험료 빠지잖아요. 손익계산서도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얼마 들어왔고, 거기서 비용은 얼마 나갔고,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치킨집이 한 달에 3천만 원 팔았는데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빼고 나니까 300만 원 남았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예요. 3. 대차대조표.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특정 시점의 가족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현금, 예금,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게 자산이죠. 반대로 은행 대출, 카드빚 같은 건 부채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하게 내 것,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빚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진 같은 거예요. 핵심 정리,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재산과 빚 현황을 보여주는 스냅샷입니다. 4. 현금흐름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통장 입출금 내역서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장사해서 현금이 실제로 얼마 들어왔는지, 설비 사느라 얼마 나갔는지, 은행 빚 갚느라 얼마 나갔는지 현금의 실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마치 월급은 많이 받는데 카드값, 대출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투자할 때 현금흐름표를 꼭 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현금흐름표는 실제 현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통장 내역서예요. 5. 자산. 자산은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부터 시작해서 공장, 건물, 기계, 특허권, 심지어 브랜드 가치까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다 자산이에요. 삼성전자로 치면 반도체 공장, 현금, 재고 제품,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산이죠.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자산이 효율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면 좋은 회사입니다. 핵심 정리, 자산은 회사가 보유한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6. 부채. 부채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은행 대출, 회사채, 거래처에 아직 안 준 물품, 대금 이런 것들이 다 부채죠. 부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절한 부채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자, 부담 때문에 회사가 휘청일 수 있어요. 마치 집 살 때 적당한 대출은 괜찮지만 과도한 빚은 위험한 것과 같은 이치죠. 핵심 정리, 부채는 회사가 외부에 갚아야 할 의무이며 적정 수준 유지가 중요합니다. 7.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주주의 몫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 대출이 3억이면 순수하게 내 것은 7억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자산 100억인데 부채가 40억이면 자본은 60억인 거죠. 이 자본이 크고 건강할수록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주주들이 처음에 투자한 돈과 그동안 회사가 벌어서 쌓아둔 이익이 합쳐진 게 바로 자본입니다. 핵심 정리,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주주의 순수한 지분이에요. 8. 매출액. 매출액은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번 총수입입니다. 치킨집이 치킨 1만원짜리를 100마리 팔았으면 매출은 100만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을 빼기 전 총액이라는 겁니다. 매출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은 크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면 결국 적자니까요. 하지만 매출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면 회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핵심 정리, 매출액은 비용 차감 전 회사가 벌어들인 총수입이에요. 9.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회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매출액에서 물건 만드는 데 든 원가와 관리비, 광고비 같은 걸 빼고 남은 게 영업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업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를 보는 거죠. 삼성전자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팔아서 번 순수한 이익, 현대차면 자동차 팔아서 번 순수한 이익이 영업이익이에요. 여기에 금융 수익이나 일회성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라고 평가받아요. 핵심 정리,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입니다. 10.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든 걸 다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에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빼고 세금 내고 일회성 손실이나 이익까지 다 반영한 최종 순이익이죠. 결국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바로 이겁니다. 배당도 여기서 나가고 회사가 재투자할 돈도 여기서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이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당기순이익은 모든 비용 차감 후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이에요. 10을 EBITDA. EBITDA라고 읽는데요.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한 값입니다. 왜 이걸 보느냐?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기 위해서예요.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이지 실제로 현금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10년 동안 매년 1억씩 감가상각한다고 치면 현금은 처음에만 10억 나간 건데 매년 1억씩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EBITDA는 이런 비현금성 비용을 빼고 실제 영업으로 얼마나 현금을 만들어내는지 보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죠. 핵심 정리, EBITDA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기반 지표예요. 12.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 팔았을 때 순수하게 남는 돈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에 영업이익이 1천만 원이면 영업이익률은 10%죠.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회사마다 영업이익률이 다른데 이게 높은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높고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핵심 정리, 영업이익률은 매출 대비 본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13. 순이익률.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이에요. 영업이익률보다 더 최종적인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100원어치 팔아서 모든 비용 다 내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내 손에 남느냐를 보는 거죠. 순이익률이 높다는 건 이자, 부담도 적고 일회성 손실도 없이 건강하게 돈을 번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순이익률이 낮다면 빚이 많거나 영업의 비용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투자할 때 순이익률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회사를 찾아야 해요. 핵심 정리, 순이익률은 매출 대비 최종 순이익의 비율로 전체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14. 총자산이익률. ROA라고도 부르는데요. 리턴 안 에셋의 약자입니다. 총자산 대비 순이익의 비율로 회사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내는지 보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얼마를 버느냐를 보는 거죠.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어떤 회사는 5억 벌고 어떤 회사는 10억 버는데 당연히 10억 버는 회사가 자산을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ROA가 높을수록 자산 운용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업종마다 평균 ROA가 다르니까 같은 업종끼리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정리, ROA는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로 자산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15. 자기자본.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주주의 지분이에요. 아까 자본이랑 같은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주주들이 투자한 돈과 회사가 영업해서 벌어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을 합친 게 자기자본입니다. 자기자본이 크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마이너스면 회사가 위험한 상태라는 신호죠. 특히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상장 폐지 위험까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기자본은 순수한 주주 지분으로 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요. 16.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단기 지급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인데요. 쉽게 말하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동자산이 200억이고 유동부채가 100억이면 유동비율은 200%죠. 보통 20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자금 부족 위험이 있다는 신호예요. 마치 다음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인데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핵심 정리, 유동비율은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200% 이상이 안전합니다. 17. 당좌비율. 당좌비율은 유동비율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지표예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유동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왜 재고를 빼느냐? 재고는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거든요. 예를 들어 창고에 재고가 100억어치 있어도 이걸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좌비율은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과 예금, 곧 들어올 외상 매출금 같은 것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보통 10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봐요. 핵심 정리, 당좌비율은 재고를 제외한 즉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8.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에요. 현금, 예금은 물론이고 고객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 팔 수 있는 재고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이죠. 쉽게 말해서 돈이 빨리 도는 자산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유동자산이 충분해야 단기 빚도 갚고 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가요. 유동자산이 부족하면 흑자도산이라는 무서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핵심 정리,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단기 자금 운용의 핵심이에요. 19.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토지, 건물, 공장 설비, 특허건처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쓰는 자산이죠. 이런 자산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나 현대자동차의 제조 라인 같은 게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이에요. 비유동 자산이 많다는 건 장치산업, 즉 큰 설비가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산은 쉽게 팔 수 없지만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죠. 핵심 정리, 비유동 자산은 장기 보유 자산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기반입니다. 20.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단기 은행 대출, 거래처에 줘야 할 물품 대금, 직원 월급 같은 게 유동부채죠. 이게 유동자산보다 많으면 위험한 겁니다. 갚을 돈은 없는데 빚은 많은 상황이니까요. 회사가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유동부채는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 부채예요. 20일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으면 되는 장기 빚입니다. 회사채, 장기은행 대출 같은 게 여기 포함되죠. 비유동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 적절히 빌린 거라면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 부담은 계속 가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비유동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장기적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 상환하는 장기부채로 적정 수준 유지가 중요합니다. 2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 가지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 물건이에요. 완제품, 반제품, 원자료 같은 게 다 재고자산이죠. 예를 들어 신발 가게면 팔려고 진열한 신발들이 재고자산이고, 제조업이면 창고에 있는 원자재랑 완성품이 재고자산입니다. 재고가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팔리지 않는 물건에 돈이 묶여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재고가 너무 적어도 품절로 매출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한 물건으로 적정 수준 관리가 핵심이에요. 23.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비입이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부품회사가 삼성전자에 부품 10억어치를 납품했는데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면 20억이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이 너무 많으면 위험해요.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많은데 실제 현금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봐서 외상 매출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매출채권은 상품 판매 후 미수금 형태로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24. 차입금. 차입금은 외부에서 빌린 돈입니다. 은행 대출이 대표적이죠.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나뉘는데 1년 내 갚을 건 단기, 그 이후에 갚을 건 장기입니다. 차입금이 많으면 이자 부담이 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적절한 차입금은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되지만 과도하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차입금 규모와 이자 보상 배율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핵심 정리, 차입금은 외부에서 빌린 자금으로 적정 수준 관리가 필수입니다. 25.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돈을 빌려서 생기는 비용이에요. 은행 대출 이자, 회사채 이자 같은 게 여기 포함되죠. 이자 비용이 크다는 건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이자 비용이 많으면 최종 순이익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 이자 보상 배율을 봐야 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m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핵심 정리, 이자 비용은 차입금에 따른 비용으로 과도하면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26.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건물이나 기계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차를 새 차로 샀는데 5년 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10억짜리 기계를 샀으면 10년 동안 매년 1억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처음 살 때만 나가고 그 후엔 회계상 비용으로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볼 때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인식한 비현금성 비용이에요. 27. 손상차손. 손상차손은 자산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떨어졌을 때 인식하는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100억짜리 건물이 50억 가치밖에 안 되면 50억을 손상차손으로 잡는 거예요. 또는 투자한 자회사가 망해서 투자금을 날렸을 때도 손상차손이 발생하죠. 손상차손이 크게 나오면 그의 실적이 크게 악화됩니다. 하지만 일회성 손실이니까 다음 해부터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할 때 손상차손이 일회성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손상차손은 자산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감소했을 때 인식하는 손실이에요. 28.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본업으로 벌어들인 실제 현금을 말해요. 물건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고 원자재 사고 월급 주느라 현금이 나가는 걸 정산한 거죠.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많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위험합니다. 장부상으론 돈을 벌었는데 실제 통장엔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 꾸준하면 정말 좋은 회사예요. 투자할 때 이 지표가 지속적으로 플러스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본업에서 발생한 실제 현금 유출입의 순액이에요. 29. 투자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설비 투자나 자산 매입, 매각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입니다. 새 공장 짓거나 기계 사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건물이나 주식을 팔면 플러스가 나오죠. 성장하는 회사는 보통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계속 플러스면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속되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자산 매각으로 큰 이익을 본 거라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핵심 정리,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설비 투자와 자산 매매로 발생한 현금 흐름입니다. 30.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돈을 빌리거나 갚고 배당 주는 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플러스 빚 갚으면 마이너스죠. 배당금 주는 것도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회사가 성장하려고 자금을 조달하면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빚을 열심히 갚고 있다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이 세 가지 현금 흐름, 즉 영업, 투자, 재무 현금 흐름을 다 합치면 기말 현금 잔액이 나옵니다. 핵심 정리,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자금 조달과 상환, 배당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에요. 30일 자본잉 여금. 자본잉 여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높게 받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1만원에 팔면 차액 5천원이 자본잉 여금이 되는 거죠. 이건 주주들이 회사를 믿고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의미예요. 자본잉 여금은 이익으로 번 돈이 아니라 자본거래로 생긴 돈이라서 배당 재원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자본잉 여금이 많다는 건 주주들의 신뢰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자본잉 여금은 주식 발행 시 액면가, 초과분으로 형성된 잉여금입니다. 32. 이익잉 여금. 이익잉 여금은 회사가 영업해서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배당 주고 남은 돈을 쌓아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저금통이에요. 이익잉 여금이 많다는 건 그동안 회사가 꾸준히 돈을 잘 벌었고 내부에 유보했다는 뜻이죠. 이익잉 여금이 많으면 회사가 어려울 때 버틸 수 있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잉 여금이 마이너스면 누적 적자 상태, 즉 회사가 계속 손해를 봤다는 뜻이에요. 투자할 때 이익잉 여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핵심 정리, 이익잉 여금은 순이익 중 배당 후 회사에 유보된 이익의 누적액이에요. 33.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나눠주느냐를 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인데 배당으로 30억을 줬다면 배당 성향은 30%죠. 배당 성향이 높으면 주주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성장하는 회사는 배당보다 재투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성숙한 회사는 배당 성향을 높여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합리적이죠. 핵심 정리,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한 비율입니다. 34. 주당 배당금. DPS라고 하는데요. 디비덴드 퍼 쉐어 약자입니다. 1주당 얼마씩 배당을 주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당 배당금이 500원이면 주식 100주 가진 사람은 5만원 받는 거죠. 주당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면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장기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배당금은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들한테 좋죠.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은 꾸준히 받을 수 있으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핵심 정리, 주당 배당금은 1주당 지급되는 현금 배당 금액이에요. 35.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많이 부르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지금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만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5천원이면 PER은 10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주가로 투자하면 회사가 버는 돈으로 10년 만에 원금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보는데 업종마다 평균 PER이 다릅니다. 성장주는 PER이 높고 가치주는 낮은 편이에요. 핵심 정리,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의 상대 가치를 평가합니다. 36.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 약자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값이죠. 회사가 망해서 청산하면 주주한테 돌아갈 돈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겁니다. PBR이 1이면 주가와 순자산이 같다는 뜻이에요. 1 미치면 이론적으론 회사 청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PB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는 아닙니다. 사양산업이거나 앞으로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당연히 PBR이 낮겠죠. 핵심 정리, PBR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장부가 대비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37. EV EBITDA 배수. EV를 EBITDA로 나눈 값인데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 가치인데 시가총액의 손부채를 더한 값이에요.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주식값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니까요. EV/EBITDA가 낮을수록 기업 가치 대비 현금 창출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PER과 비슷한데 PER은 순이익 기준이고 EV/EBITDA는 영업 현금 흐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부채가 많은 회사를 비교할 때 이 지표가 더 유용합니다. 핵심 정리, EV/EBITDA는 기업 가치를 현금 창출력으로 나눈 값으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요. 38. 성장률. 성장률은 전년 대비 특정 항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는 비율입니다.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런 식으로 쓰죠. 예를 들어 작년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120억이면 성장률은 20%예요. 성장률이 높다는 건 회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성장률이 높은 회사를 좋아하죠. 하지만 성장률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해요. 적자를 내면서 무리하게 성장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핵심 정리, 성장률은 전년 대비 특정 항목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39. 매출 성장률.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는 겁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신생 IT 기업이 매년 50%씩 매출이 는다면 엄청난 성장세인 거예요. 하지만 매출만 늘고 이익은 안 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더 많이 써서 적자면 문제죠. 그래서 매출 성장률과 함께 이익 성장률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에요. 40. 이익 성장률. 이익 성장률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안 늘면 의미 없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 순이익 10억에서 올해 15억이면 이익 성장률은 50%죠. 이익 성장률이 높고 지속 가능하면 주가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할 때 최소 3년 이상 이익 성장률을 보고 앞으로도 유지될지 판단해야 해요. 핵심 정리, 이익 성장률은 전년 대비 순이익의 증가율입니다. 41. ROIC. 리턴 안 인베스터드 캐피털의 약자로 투자자본이익률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보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사업에 100억 투자했는데 매년 20억씩 버는지 5억씩 버는지를 보는 거죠. ROIC 높을수록 자본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특히 ROIC 가중평균자본 비용, 즉 WACC보다 높아야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예요. 장기 투자할 회사를 찾을 때 ROIC 꾸준히 높은 회사가 좋습니다. 핵심 정리, ROIC는 투하자본 대비 세후 영업이익 비율로 자본 효율성을 평가해요. 42. WACC. 가중평균자 본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입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주식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각각 비용이 다르니까 이걸 가중평균한 게 WACC예요.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 5%,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 10%를 가중평균하면 WACC가 나옵니다. WACC보다 ROIC 높아야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죠. WACC가 낮을수록 자금 조달이 유리하고 회사 입장에선 좋습니다. 핵심 정리, WACC는 기업이 조달한 자본의 가중평균 비용이에요. 43. 기업가치. EV라고도 부르는데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약자입니다. 시가총액에 순부채를 더한 값이죠.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면 주식값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조인데 빚이 2천억이고 현금이 3천억이면 순부채는 마이너스 1천억이 되죠. 그럼 기업가치는 9천억이 됩니다. 기업가치는 인수합병할 때나 기업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핵심 정리, 기업가치는 시가총액에 순부채를 더한 전체 기업의 시장가치예요. 44.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주가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값입니다. 회사의 시장가치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주가가 5만원이고 발행 주식이 1억 주면 시가총액은 5조 원이죠. 시가총액이 크면 대형주, 작으면 소형주라고 합니다. 대형주는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은 낮고 소형주는 변동성이 크지만 폭발력이 있죠.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그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로 계산되는 기업의 시장가치예요. 45. 내재가치. 내재가치는 기업의 진짜 가치, 본질적 가치를 말합니다. 미래에 벌어들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죠. 지금 주가가 5만원인데 계산해보니 내재가치가 7만원이면 저평가된 거예요. 반대로 내재가치가 3만원이면 고평가된 거고요. 내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DCF 방법입니다.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사람마다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내재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예요. 46. 할인율. 할인율은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지금 100만원과 1년 후 100만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물가 상승도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낮게 평가되죠. 보통 WACC를 할인율로 많이 씁니다. 핵심 정리, 할인율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비율이에요. 47.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데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의 약자입니다. 미래에 벌어들릴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이걸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바꿔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억씩 벌 거라고 예상하면 이걸 할인율 10%로 현재 가치화하는 겁니다. DCF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워서 실전에선 변수가 많아요. 그래도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DCF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48. CAPX.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캐피털 익스펜더처의 약자입니다. 공장이나 설비, 건물처럼 장기적으로 쓸 고정 자산을 사는 데 쓰는 돈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신규 반도체 라인에 10조 원 투자했다. 이게 CAPX예요. CAPX가 많다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CAPX가 너무 많으면 당장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어요. 성장하는 회사는 CAPX가 크고 성숙한 회사는 작은 편이죠. 핵심 정리,
CAPX는 설비 투자 지출로 고정자산 구입과 유지에 쓰는 지출입니다. 49. OPEX. 운영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아퍼레이팅 익스펜스의 약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비용이죠.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소모품비 같은 게 다 OPEX예요. CAPX는 자산으로 잡히는데 OPEX는 바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OPEX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죠. 스타트업은 OPEX를 최소화하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OPEX는 영업 유지에 필요한 일상적 운영 비용이에요. 50. 부채 상환 능력. 부채 상환 능력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으로 이자를 내고 원금도 갚을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이자 보상 배율이 대표적인 지표예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1 미치면 이자도 못 낸다는 뜻이니까 위험합니다. 보통 3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봐요.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결국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채 상환 능력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자 보상 배율 등으로 평가해요. 51. 유동성. 유동성은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유동 자산이 많으면 유동성이 좋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좋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유동성이 나쁘면 흑자인데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핵심 정리, 유동성은 자산을 단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52. 이익체력. 이익체력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 수익력을 말해요.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본업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팔아서 100억 벌었다고 이익체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게 이익체력이 좋은 거예요. 이익체력이 좋은 회사는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수 있고 배당도 꾸준히 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할 때 이익체력을 꼭 봐야 해요. 핵심 정리, 이익체력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 수익력이에요. 53. 마진율. 마진율은 매출 대비 이익의 비율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율, 순이익 마진율 이런 식으로 쓰죠. 마진율이 높다는 건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00원 팔아서 20원 남으면 마진율 20%죠. 고마진 사업은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고마진 기업이에요. 핵심 정리, 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이익의 비율로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54. 기업 공시. 기업 공시는 상장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경영 정보를 알리는 겁니다. 실적 발표, 유상 증자, 임원 변경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공시를 보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들어가면 모든 공시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공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중요해요. 숨겨진 위험이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핵심 정리, 기업 공시는 상장 회사가 투자자에게 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예요. 55.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1년 동안 모든 경영 활동을 담은 종합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사업 내용, 임원 현황, 리스크 요인까지 다 들어있어요. 투자자라면 사업보고서를 꼭 읽어봐야 합니다. 처음엔 두꺼워서 겁나지만 몇 번 읽다 보면 핵심만 골라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사업 내용이랑 재무제표, 주석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투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연간 경영성과와 재무정보를 종합 보고하는 법정 문서예요. 56.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외부 회계법인이 회사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제3자가 확인하는 거죠. 감사 의견이 적정이면 문제없다는 뜻이고 한정이나 부적정이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감사 의견이 나쁘면 투자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감사보고서도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감사보고서는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57.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의 보충 설명을 담은 부분이에요. 재무제표는 숫자만 나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데 주석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특이한 비용이 왜 발생했는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은 내용이 주석에 있어요. 고급 투자자일수록 주석을 꼼꼼히 읽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주석에 있거든요.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천천히 읽다 보면 이해됩니다. 핵심 정리, 주석은 재무제표의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추가 정보예요. 58.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3개월마다 나오는 재무 및 경영성과 보고서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1년에 3번 나오죠. 4분기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분기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할 수 있어요.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나쁘면 떨어지죠. 단기 투자자들은 분기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핵심 정리, 분기보고서는 3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재무 및 경영성과 보고서예요. 59.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는 상반기 6개월 기준으로 나오는 중간 재무보고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담은 보고서죠. 반기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성과를 확인하고 하반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어요. 특히 연초에 가이던스를 제시한 회사라면 반기 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기보고서도 다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핵심 정리, 반기보고서는 상반기 6개월 기준으로 작성하는 중간 재무보고서예요. 60. 연간보고서. 연간보고서는 1년 단위 회계연도 전체 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가 바로 연간보고서죠. 1년 동안 회사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미래 계획은 뭔지 다 나와 있어요. 투자자라면 최소한 관심 종목의 최근 3년치 연간보고서는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핵심 정리, 연간보고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적인 경영성과 보고서예요. 60일 실적발표. 실적발표는 기업이 분기나 연간 경영실적을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분기가 끝나고 한 달 안에 실적을 발표하죠. 실적발표일엔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좋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나쁘면 폭락하기도 해요.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CEO나 CFO가 직접 나와서 실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실적발표 일정은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핵심 정리, 실적발표는 기업이 분기 또는 연간 경영실적을 공개하는 행사예요. 62. 가이던스. 가이던스는 회사가 스스로 제시하는 향후 실적 전망치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매출 목표 1조 원, 영업이익 1천억 원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시장에서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를 못 지키면 주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 호재가 되죠.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핵심 정리, 가이던스는 향후 실적 전망치를 기업이 스스로 제시한 것이에요. 63.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실적 추정치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실적을 각자 예측하는데 이걸 평균 낸 게 컨센서스죠. 시장 기대치라고 보면 됩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못 미치면 어닝 쇼크라고 해요. 컨센서스는 네이버 증권이나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컨센서스 대비 실제 실적을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정리, 컨센서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실적 추정치예요. 64.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는 실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을 때를 말합니다. 깜짝 실적이라고도 하죠.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00억인데 실제로 150억이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급등합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회사가 잘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회사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좋습니다. 핵심 정리, 어닝 서프라이즈는 실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경우예요. 65. 어닝 쇼크. 어닝 쇼크는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나쁠 때를 말합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00억인데 실제로는 50억밖에 안 나오면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 거라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적 악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어닝 쇼크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경우예요. 66. BPS. 주당순 자산가치라고 하는데요. 북-밸류 퍼 쉐어의 약자입니다. 자기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죠. 회사가 망해서 청산하면 주주 한 명당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 1조 원이고 발행 주식 1억 주면 BPS는 1만 원이에요. 주가를 BPS로 나누면 PBR이 나오죠. BPS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는 자산이 쌓이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핵심 정리, BPS는 자기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주당순 자산 가치예요. 67. CPS. 주당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캐시플로 퍼 쉐어 약자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죠. EPS는 회계상 이익인데 CPS는 실제 현금 기준이라 더 보수적인 지표예요. EPS는 높은데 CPS는 낮다면 현금 창출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CPS가 높으면 실제로 현금을 잘 벌어들인다는 뜻이죠. 투자할 때 EPS와 CPS를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핵심 정리, CPS는 영업 현금 흐름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주당 현금 흐름이에요. 68. PER 밴드. PER 밴드는 과거 PER 범위를 시각화해서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 구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간 PER이 10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지금 PER이 10배면 저평가, 20배면 고평가라고 볼 수 있죠. 차트에 PER 밴드를 그려놓으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 정리, PER 밴드는 과거 PER 범위로 주가의 상대적 고평가, 저평가 구간을 나타냅니다. 69. 자사주.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를 하기도 해요. 자사주를 사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서 EPS가 올라가고 주주 가치도 높아집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효과가 있죠. 반대로 자사주를 처분하면 유통 물량이 늘어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 긍정적 신호로 봅니다. 핵심 정리, 자사주는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스스로 보유하는 것이에요. 70.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더 주는 겁니다.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받아요. 예를 들어 100주 가진 사람한테 10주를 더 주면 10%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는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체 자산 가치는 그대로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주가가 낮아져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추가 투입 없이 보유 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는 증자예요. 70일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어닝즈 퍼 쉐어 약자입니다. 회사의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죠. 주식 일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100억에 발행 주식 1억 주면 EPS는 100원이에요. EPS가 높을수록 주당 수익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가 좋은 투자처죠. 핵심 정리, EPS는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이에요. 72 ROE,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리턴 안 에거티 약자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의 비율로 주주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냈는지 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자기자본 100억으로 순이익 20억을 냈다면 ROE는 20%죠. ROE가 높을수록 주주 입장에서 좋은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 15% 이상인 회사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ROE가 지속적으로 높은 회사를 찾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ROE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로 주주자본의 수익성을 평가해요. 73 POC, 진행기준법이라고 하는데요. 퍼센터지 오브 컴플리션의 약자입니다. 건설업체나 조선업체 같은 장기 프로젝트 기업이 쓰는 회계 방식이에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50% 진행됐으면 매출 50억을 미리 잡는 거죠. POC 회계는 실적을 미리 인식하는 거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거나 원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핵심 정리, POC는 장기 공사의 수익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회계 방식이에요. 74 EBITDA 마진, EBITDA 마진은 EBITDA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출 대비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는지 보는 지표죠. 예를 들어 매출 100억의 EBITDA가 20억이면 EBITDA 마진은 20%예요. EBITDA 마진이 높을수록 영업 현금 창출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특히 설비 투자가 많은 제조업이나 통신업에서 중요한 지표로 쓰여요. EBITDA 마진이 꾸준히 개선되는 회사는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정리, EBITDA 마진은 매출액 대비 EBITDA 비율로 영업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요. 75 EBIT, EBIT는 이자와 세금 빼기 전 이익이에요. 어닝즈 비포 인트러스트 언더 텍스의 약자죠. 영업이익과 비슷한데 영업 외수익도 포함된다는 점이 달라요. EBIT를 보면 회사의 순수한 영업 실력과 함께 금융 수익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비교할 때 EBIT를 많이 쓰는데 나라마다 세금 제도가 다르니까 세전 이익으로 비교하는 게 공정하거든요. 핵심 정리, EBIT는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에요. 76 FCF,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캐시 플로우 약자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뺀 돈이죠.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의미예요. FCF가 많으면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사고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FCF가 마이너스면 현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장기 투자자라면 FCF가 꾸준히 플러스인 회사를 선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FCF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투자 지출을 뺀 가용 현금이에요. 77 NOPAT,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넷 아퍼레이팅 프라펫 애프터 텍스 약자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만 뺀 값이죠. 이자 비용은 빼지 않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의 세후 수익력만 보는 겁니다. ROIC를 계산할 때 NOPAT를 사용해요. 빚이 많은 회사와 적은 회사를 비교할 때 NOPAT로 보면 공정합니다. 이자 부담과 상관없이 순수한 영업 실력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핵심 정리, NOPAT는 세후 영업이익으로 영업활동의 순수 수익력을 평가해요. 78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죠. 예를 들어 부채가 60억이고 자기자본이 40억이면 부채 비율은 150%예요. 부채 비율 100% 미치면 빚보다 순자산이 많다는 뜻이니까 안전합니다. 200% 넘어가면 빚이 많아서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종마다 평균 부채 비율이 다르니까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재무 건전성 지표예요. 79 차입금 비율, 차입금 비율은 차입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부채 중에서도 이자 내야 하는 차입금만 따로 보는 거죠. 차입금 비율이 높으면 이자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차입금이 50억이고 자기자본이 100억이면 차입금 비율은 50%예요. 금리가 오를 때 차입금 비율 높은 회사는 타격을 받습니다. 차입금 비율과 이자 보상 배율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 핵심 정리, 차입금 비율은 차입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외부 자금 의존도를 평가합니다. 80 이자 보상 배율,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몇 배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지표죠. 예를 들어 영업이익 100억의 이자 비용 20억이면 이자 보상 배율은 5배예요.
이자보 상배율이 1미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뜻이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보통 3배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봐요. 투자할 때 차입금 많은 회사는 이자보 상배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자보 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 지급 능력을 평가해요. 80일 유보율. 유보율은 이익잉여금을 납입자 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벌어서 쌓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지표죠. 유보율이 높으면 내부 유보가 많아서 재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인데 이익잉여금이 500억이면 유보율은 500%예요. 유보율이 높은 회사는 무상증자나 배당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으면 배당을 적게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핵심 정리, 유보율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내부 유보 수준을 평가합니다. 82 자본잠식. 자본잠식은 누적 적자로 자기자본이 줄어든 상태를 말해요. 심하면 자기자본이 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 완전 잠식되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인데 누적 적자가 60억이면 자본잠식 60%죠.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는 투자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회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해요. 핵심 정리, 자본잠식은 누적 손실로 자기자본이 줄거나 0 이하가 된 상태예요. 83 손익분기점. BEP라고도 하는데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해서 이익도 손해도 없는 지점이죠. 예를 들어 고정비가 월 1천만 원이고 제품 하나당 마진이 1만 원이면 1,000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흑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손익분기점 돌파가 중요한 목표죠. 투자할 때 손익분기점을 언제 달성할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 정리, 손익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84 고정비. 고정비는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는 비용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정규직 급여, 감가상각비 같은 게 고정비죠. 장사가 안 되어도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고정비가 높으면 손익분기점이 높아져서 부담이 돼요. 하지만 일단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고정비 관리가 수익성의 핵심이에요. 핵심 정리, 고정비는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85 변동비. 변동비는 매출이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에요. 원자재비, 시간제 인건비, 물류비 같은 게 변동비죠. 많이 팔면 변동비도 늘고 안 팔면 줄어듭니다. 변동비 비중이 높은 사업은 매출이 줄 때 비용도 같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반대로 고정비 비중이 높으면 매출 감소 시 타격이 큽니다. 사업 구조를 이해하려면 고정비와 변동비 비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변동비는 매출이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에요. 86 재무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는 빚을 활용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입니다. 빚을 지렛대처럼 사용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자기 돈 1억으로 수익률 10% 사업을 하면 1천만 원 버는데 9억을 이자 5%로 빌려서 10억 투자하면 얼마를 벌까요? 수익은 1억인데 이자는 4,500만 원이니까 순이익 5,500만 원, 자기 돈 1억 대비 55%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 되면 빚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재무레버리지는 부채를 이용해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예요. 87 영업레버리지. 영업레버리지는 매출 변동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민감도입니다. 고정비가 많은 사업일수록 영업레버리지가 높아요. 예를 들어 고정비가 큰 회사는 매출이 10% 늘면 영업이익은 30% 늘 수 있어요. 반대로 매출이 줄면 이익은 더 크게 줍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장치 산업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죠. 경기가 좋을 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지만 나쁠 땐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 변동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88 재무 안정성. 재무 안정성은 기업이 부채를 감당하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유동 비율 같은 지표로 판단하죠. 재무 안정성이 높으면 경기가 나빠져도 회사가 버틸 수 있어요. 반대로 재무 안정성이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재무 안정성을 꼭 체크해야 해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재무 구조가 불안하면 위험하거든요. 핵심 정리, 재무 안정성은 부채를 감당하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89 이익 안정성. 이익 안정성은 경기 변동에도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산업이 이익 안정성이 높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경기 좋든 나쁘든 먹고 전기 쓰고 하니까요. 반대로 경기 소비재나 철강 같은 업종은 이익 안정성이 낮습니다. 이익 안정성이 높은 회사는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어서 장기 투자에 좋아요. 변동성이 낮아서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핵심 정리, 이익 안정성은 경기 변동에도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예요. 90 부채 상환 비율. DSCR이라고도 하는데요.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의 약자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부채 상환액으로 나눈 값이죠.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DSCR이 1 이상이어야 현금 흐름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미치면 현금이 부족해서 빚을 못 갚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회사를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죠. 핵심 정리. DSCR은 영업현금 흐름을 부채 상환액으로 나눈 비율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90일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눈 값입니다. 외상 매출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지 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연 매출 100억에 평균 매출 채권이 10억이면 회전율은 10회죠. 1년에 10번 회전한다는 뜻이니까 평균 36일 만에 외상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현금 회수가 빠르니까 좋습니다. 회전율이 떨어지면 외상이 늘어나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신호예요. 핵심 정리. 매출 채권 회전율은 외상 매출 회수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92 재고 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재고가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보는 지표죠. 예를 들어 연 매출 원가가 80억이고 평균 재고가 10억이면 회전율은 8회예요. 1년에 8번 재고가 회전한다는 뜻이니까 평균 45일마다 재고가 다 팔린다는 의미죠.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 관리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회전율이 떨어지면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위험 신호예요. 핵심 정리. 재고 자산 회전율은 재고의 판매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93 총 자산 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만드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총 자산 100억으로 연 매출 200억을 만들면 회전율은 2회예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유통업은 총 자산 회전율이 높고 장치 산업은 낮은 편이에요.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서 자산 효율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총 자산 회전율은 총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로 자산 활용 효율성을 평가해요. 94 듀폰 분석. 듀폰 분석은 ROE를 세부 요인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ROE를 순이익률, 총 자산 회전율, 재물의 버리지 세 가지로 쪼개서 보는 거죠. 어떤 요인이 ROE를 높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회사는 마진이 높아서 ROE가 높고 B 회사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ROE가 높을 수 있거든요. 듀폰 분석을 하면 회사의 수익 구조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급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이에요. 핵심 정리. 듀폰 분석은 ROE를 세부 요인으로 분해 성과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95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동종 업계 우수 기업과 비교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같은 업종 내에서 어떤 회사가 더 우수한지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들끼리 영업이익률, ROE, 부채 비율 같은 걸 비교하는 겁니다. 업종 평균보다 좋은 회사를 찾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재무 비율만 보지 말고 항상 경쟁사와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벤치마킹은 동종 업계 우수 기업과 비교해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96 산업 분석. 산업 분석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구조, 경쟁 상황, 성장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사양 산업에 있으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요. 반대로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평범한 회사도 따라서 성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 관련 부품사도 수혜를 받는 겁니다. 투자할 때 개별 기업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산업의 미래가 밝은지, 경쟁이 심한지, 진입장벽은 높은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정리. 산업 분석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구조, 경쟁,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97 SWOT 분석. SWOT 분석은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강점은 스트렝크스, 약점은 위크너스, 기회는 아퍼투너티, 위협은 스렛의 약자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강점은 기술력, 약점은 중국 견제, 기회는 AI 반도체 수요, 위협은 중국 업체 추격,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죠. SWOT 분석을 하면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강점과 기회가 많으면 투자하기 좋고 약점과 위협이 크면 주의해야 해요. 핵심 정리. SWOT 분석은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종합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98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주가가 적정한지,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거죠. PER, PBR, EV/EBITDA, DCF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PER로 봤을 땐 싼데 PBR로 봤을 땐 비쌀 수도 있어요. 여러 방법을 종합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은 투자의 출발점이에요. 핵심 정리. 밸류에이션은 다양한 평가 모델을 활용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99 멀티플 비교법. 멀티플 비교법은 유사 기업들의 PER, PBR, EV/EBITDA 같은 지표를 비교해서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 평균 PER이 15배인데 A 회사가 10배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절대 가치보다 상대 가치로 평가하는 게 쉽고 직관적이에요. 하지만 업종 전체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함께 고평가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멀티플 비교할 땐 비슷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진 회사끼리 비교해야 정확해요. 핵심 정리. 멀티플 비교법은 유사 기업과의 지표 비교를 통한 상대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100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즈 약자로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재무 및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사업 보고서 같은 게 다 IR 활동이죠. IR을 잘하는 회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IR을 소홀히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저평가받을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선 IR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 IR 섹션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IR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재무 및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식 필수 용어 100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재무제표 읽는 게 재미있어질 거예요. 투자는 결국 기업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용어들을 실제 관심 종목에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